2003년 겨울, 매서운 바닷바람이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며 지나가던 남부 해안의 한 소도시. 인적이 끊긴 새벽 5시의 거리는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가웠습니다. 이곳은 항구 교차로에서 마을 버스를 타고 끄트머리까지 들어와야 닿을 수 있는 낡은 다세대 주택과 반지하방들이 엉켜있는 서민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의 중심에는 15년째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 동네 사람들의 온몸을 녹여주던 오래된 대중목욕탕, 새벽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목욕탕 앞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를 든 채 3355 모여든 수산시장 상인들과 동네 노인들은 굳게 닫힌 철제 셔터 앞에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5시에 문을 열지 않은 적이 없었던 곳입니다. 사람들은 언손을 비비며 안을 향해 소리쳤지만 굳게 닫힌 철문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옥상 위로 솟은 낡은 벽돌 굴뚝에서는 보일러가 뿜어내는 매연이 짙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는데 평소의 연탄 냄새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매캐하고 역겨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공중전화로 달려가 목욕탕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셔터 너머로 따르릉 거리는 건조한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수화기를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 맨 앞에 서 있던 한 상인이 발밑을 가리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굳게 닫힌 셔터 아래 얼어붙은 아스팔트 틈새로 미지근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얀 비누 거품이 섞인 그 물은 섬뜩하게도 옅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핏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조용하고 평범한 동네를 집어삼킨 참혹한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 새벽탕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삶의 애환이 녹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목욕탕의 주인인 54세의 정미숙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탕을 운영해온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인내심이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카운터에 앉아 때 묻은 입장권을 받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동네 일용직 노동자들이나 가난한 이웃들이 외상을 부탁하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탕 안의 후끈한 수증기 속에서는 매일같이 동네의 온갖 소문들이 맴돌았습니다. 누구네 집 남편이 노름빚을 졌다더라. 어느 집 딸이 서울로 야반도주를 했다더라. 누구네 아들이 이번에도 대학에 떨어졌다더라. 헐벗은 몸으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비밀을 가감없이 쏟아냈습니다. 정미숙 씨는 탕을 청소하고 수건을 개면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묵묵히 듣기만 할 뿐 결코 남의 말을 밖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동네의 모든 비밀을 빨아들이는 깊은 우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온해 보이던 정미숙 씨의 일상에도 짙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텅 빈 탈의실을 청소하던 그녀의 행동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낡고 모서리가 깨진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서서 불안한 눈빛으로 출입문 쪽을 여러 번 힐끗거렸습니다. 이내 떨리는 손으로 얇은 무언가를 꺼내어 거울 뒷면에 벌어진 틈새로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될 무언가를 숨기는 그 손길에는 짙은 공포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의 실체 중 하나는 바로 그녀의 핏줄이었습니다. 정 씨가 거울 뒤에 무언가를 숨긴 그날 저녁, 낡은 외투를 입고 술 냄새를 팍팍 풍기는 한 사내가 목욕탕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도박빚을 지고 쫓겨내려온 그녀의 친아들 김동식이었습니다. 동식은 카운터에 유리 가림막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어머니에게 악을 쓰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정 씨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들을 황급히 여탕 탈의실 안쪽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목욕탕 영업이 끝난 후 캄캄한 지하 보일러실에서 석탄을 떼던 벙어리 보일러공은 위층에서 들려오는 거친 파열음을 들었습니다. 모자의 격렬한 말다툼 소리,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 그리고 이내 둔탁하고 무거운 것이 바닥에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낡은 배관을 타고 지하까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정미숙 씨를 둘러싼 첫 번째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다시 피 섞인 물이 흘러나오던 그 끔찍한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절단기로 셔터의 자물쇠를 끊어냈습니다. 철문이 덜컹거리며 위로 말려 올라가는 순간 안에서 엄청난 양의 뜨거운 수증기가 폭발하듯 밀려 나왔습니다. 겨울의 찬 공기와 만난 수증기는 짙은 안개처럼 시야를 가렸고 경찰관들의 헬멧캡은 순식간에 하얗게 김이 서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 정도의 비정상적인 열기,
마치 거대한 한증막 안에 갇힌 듯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적막한 공간 속에서는 오직 샤워기 수십 대가 최대치로 틀어져 물이 쏟아지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은 손전등을 켜고 뿌연 수증기를 가르며 조심스럽게 여탕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손전등의 좁은 빗줄기가 수증기를 뚫고 탕의 중앙, 가장 넓은 온탕 쪽을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 사람이 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이 넘쳐 흐르는 온탕 한가운데 누군가 엎드린 채로 수면 위에 둥둥 떠서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탕 안의 물은 이미 섬뜩한 젓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이 황급히 다가가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그 참혹한 얼굴은 다름 아닌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던 주인이자 어머니 정미숙 씨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의 강력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고의로 모든 수도를 틀어놓고 지하 보일러를 한계치까지 가동해 놓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펄펄 끓어오른 수증기와 물난리로 인해 범인의 지문이나 족적 타액 등 중요한 생물학적 증거들은 고스란히 씻겨 내려가고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베테랑인 강 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현장을 살폈습니다. 단순한 사고나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목욕탕 주인이었지만 목욕을 하던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스웨터와 바지, 평상복을 겹겹이 입은 상태였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온 흔적도 없었고 카운터의 금고에는 동네 사람들이 낸 때 묻은 지폐와 동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노린 강도의 짓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검안애가 시신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정 씨의 뒤통수에는 둔기에 강하게 가격당한 끔찍한 열상이 있었습니다. 피는 그곳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체 특유의 증상과 기도로 넘어간 물의 형태를 본 검안애는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두부 손상이 아닙니다.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이 뜨거운 물 속에 처박혀 숨을 거둔 겁니다. 익사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머리를 내리친 뒤 산채로 탕 속에 얼굴을 짓눌러 잔혹하게 숨을 끊어 놓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최초의 격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탕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은 참혹한 사투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평소 각 잡혀 정리되어 있던 수건들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손님들의 플라스틱 목욕 바구니가 이리저리 걷어차여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산산조각 난 낡은 헤어드라이어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정 씨의 시신을 꼼꼼히 살피던 중 부러져 나간 그녀의 손톱 밑에서 아주 미세한 증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검푸른색의 질긴 나일론 직물 조각. 범인과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범인의 외투나 옷가지를 쥐어뜯으며 남은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 팀장의 시선이 탈의실 벽면을 꽉 채운 낡은 옷장들을 향했습니다. 손님들이 옷을 보관하는 사물함들은 모두 문이 반쯤 열려 있거나 비어 있었지만 유독 구석에 있는 4번 사물함 단 하나만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4번 사물함을 열 수 있는 파란색 고무줄 링이 달린 그 열쇠만은 목욕탕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4번 사물함의 열쇠만 챙겨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그 사물함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강 팀장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사건의 윤곽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철문이 안에서 잠겨 있었고 범인이 뒷문으로 빠져나간 정황, 보일러실의 위치와 작동 방식을 정확히 알고 온도를 높여 증거를 인멸한 치밀함. 이것은 목욕탕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 분명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추정 시간은 전날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치밀한 증거 인멸 속에서도 감식반은 시신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추가로 찾아냈습니다. 정 씨의 오른쪽 손등에 깊게 파인 기묘한 상처. 그것은 단순한 긁힘이 아니라 표면이 거칠고 커다란 알이 박힌 반지 같은 딱딱한 장신구에 의해 강하게 긁혀 찢어진 특이한 형태의 상처였습니다. 범인의 손에 그런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탕 여주인 살인 사건은 지역 신문과 뉴스에 대서 특필되었습니다. 작고 평화롭던 서민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낮 없이 일만 하던 착한 과부의 끔찍한 죽음에 동네 사람들은 경악했고 불안감에 휩싸인 주부들은 아예 외출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은 경찰서 화이트보드에 목욕탕의 평면도와 정미숙 씨 주변 인물들의 사진을 빼곡히 붙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목욕탕 주변을 서성였거나 정 씨와 원한 관계에 있을 만한 모든 사람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탐문 수사 중
목욕탕 건너편 낡은 슈퍼마켓 처마 밑에 달려있던 낡은 방범 카메라에서 흐릿한 영상 하나가 확보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15분경 쏟아지는 겨울비 속에서 목욕탕 뒷골목에서 빠져나오는 한 사람의 실루엣이 찍혀 있었습니다. 짙은 색 우비를 푹 눌렀어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매우 빠르고 도망치듯 다급해 보였습니다. 경찰은 카메라 영상을 분석함과 동시에 정미숙 씨의 행적을 역추적하기 위해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누구보다 착하고 희생적일 줄만 알았던 목욕탕 아주머니의 전혀 다른 이면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그저 푼돈을 버는 목욕탕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시장의 영세 상인들과 식당 주인을 상대로 꽤 규모가 큰 사채, 이른바 개를 비밀리에 굴리고 있었습니다. 목욕탕 카운터는 사실상 그녀의 은밀한 수금 창구였던 셈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때를 밀어주었지만 뒤에서는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기는 철저한 전주였습니다. 동네 사람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정 씨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고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에게는 정미숙이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사라지길 바라는 대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이 정 씨의 낡은 안방을 수색하던 중 침대 매트리스 밑에 깊숙이 숨겨져 있던 두꺼운 비밀 장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빚과 이자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는 치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최근의 거래 내역이 적혀 있어야 할 지난 한 달간의 페이지가 누군가에 의해 다급하게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거칠게 찢긴 종이의 절단면은 범인이 무엇을 감추려 했는지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정 씨가 죽기 전 마지막 24시간의 행적을 쫓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하던 낡은 폴더폰의 통화 기록이 경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사망 당일 밤 9시, 정 씨는 동네 어귀에 있는 공중전화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통화는 정확히 4분간 이어졌습니다. 당시 지하에서 연탄을 갈고 있던 보일러공의 진술에 따르면 전화를 받는 정 씨의 목소리는 몹시 날카로웠고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정황은 그녀의 저녁 약속이었습니다. 원래 정 씨는 그날 저녁 8시에 동네 부녀의 사람들과 감자탕집에서 식사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저녁 7시경 부녀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돌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변명은 경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저녁엔 못 가겠어. 오늘 밤에 끝장을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거든. 영업이 끝난 늦은 밤, 굳게 닫힌 셔터 문을 열어주고 안으로 들여야만 했던 그 중요한 손님. 매트리스 밑에 장부를 찍고 그녀의 손톱 밑에 검푸른 나일론 실오라기를 남기며 기어코 그녀를 끓는 물속에 처박아 버린 그 우비 쓴 그림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강 팀장의 시선이 화이트보드 위에 나붙은 수많은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차갑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한 악마가 지금 이 사진들 속에 숨을 죽이고 섞여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단서들은 묘한 모순을 안고 있었습니다. 뜯겨나간 비밀 장부, 누군가 고의로 가져간 4번 사물함의 열쇠, 그리고 사망 당일 밤 9시 공중전화로 걸려온 4분간의 미스터리한 통화. 무엇보다 끝장을 봐야 할 중요한 손님이 온다며 부녀의 저녁 모임마저 취소했던 정미숙 씨의 마지막 음성은 이 사건이 결코 우발적인 강도살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굳게 닫힌 목욕탕 셔터를 열고 들어온 그 중요한 손님은 누구였을까요? 경찰의 첫 번째 의심은 가장 직관적인 곳, 바로 피부치를 향했습니다. 사건 전날 밤, 술에 취해 목욕탕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며 어머니와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였던 친아들 김동식이었습니다. 경찰서 취조실에 불려온 동식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위쪽의 큰 도시에서 사설 도박장에 손을 댔다가 무려 5천만 원이라는 빚을 지고 쫓겨내려온 그는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신체 포기 각서를 써야 할지도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의자에 삐딱하게 기대앉아 다리를 떨고 있는 동식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동식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동식의 손목 부근에는 무언가에 심하게 긁힌 듯한 붉은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 뭡니까? 강 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동식은 흠칫 놀라며 소매를 황급히 끌어내렸습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다 긁힌 상처라며 횡설수설하는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죽었는데도 슬퍼하기는커녕 자신의 알리바이를 변명하기에 급급한 아들, 빚에 쪼들리던 아들이 어머니가 숨겨둔 사채돈을 노리고
끔찍한 짓을 저지른 폐륜 범죄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였습니다. 강도 높은 신문이 이어지자 결국 동식은 사건 전날 밤에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빚을 갚아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주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던 어머니였기에 아들인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정 씨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 돈은 절대 안 된다. 다른 큰일을 위해 써야 할 돈이다. 그 말에 이성을 잃은 동식은 여탕, 탈의실에 집기들을 집어 던지며 행패를 부렸고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목욕탕을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식은 어머니를 죽이지 않았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의 알리바이를 교차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주장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동식이 목욕탕을 빠져나간 시간은 밤 10시 30분경. 그 직후 그는 동네 어귀에 있는 낡고 후미진 PC방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줄곧 게임을 한 사실이 PC방 접속 기록과 야간 아르바이트생의 진술을 통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정 씨가 살해당한 자정 무렵 그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식은 취조실을 나서기 전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남겼습니다. 제가 홧김에 나가려다가 뒤를 돌아봤거든요. 그때 엄마가 탈의실 구석에 있는 4번 사물함에 무언가를 황급히 숨기고 있었어요. 굉장히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였는데 엄마가 그렇게 절박하고 다급한 표정을 지은 건 제 평생 처음 봤습니다. 4번 사물함. 감식반이 현장을 수색했을 때 유일하게 굳게 잠겨 있었고 끝내 열쇠를 찾지 못했던 바로 그 사물함이었습니다. 범인이 노린 것은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숨기려 했던 그 갈색 봉투. 범인은 바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고 현장을 치밀하게 조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봉투의 존재를 알고 한밤중에 목욕탕에 자연스럽게 침입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형사들의 시선은 이제 목욕탕 지하, 가장 어둡고 습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건물 내부에 있었던 유일한 생존자이자 펄펄 끓는 수증기로 현장을 훼손한 보일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 벙어리 보일러공 이만호였습니다. 경찰이 이만호의 지하 단칸방을 들이닥쳤을 때 현장 경험이 많은 형사들조차 순간적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퀴퀴한 연탄 냄새와 곰팡내로 가득한 좁은 방 안, 습기 찬 벽면에는 여성 잡지에서 오려낸 여자들의 얼굴 사진, 수십 장이 기괴하게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만호는 10년 전 술에 취해 이웃 주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을 입힌 전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낡은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흙탕물이 말라붙어 있는 칙칙한 회색 우비. 그것은 사건 당일 새벽 1시 15분경 목욕탕 뒷골목 CCTV에 찍힌 수상한 그림자가 입고 있던 바로 그 우비와 형태가 일치했습니다. 범인이 건물 내부에 숨어 있었다면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척 CCTV의 모습을 남겨 수사의 혼선을 주려 했을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조사실에 끌려온 이만호는 겁에 질린 짐승처럼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를 위해 강 팀장은 종이와 펜을 건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만호가 써내려간 글씨는 엉망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혼자 소주를 여러 병 마시고 완전히 만취해 잠들었다고 썼습니다. 회색 우비는 며칠 전 동네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것이며 골목길을 떠도는 길고양이들의 집을 덮어주기 위해 방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궁색한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과학수사는 이만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비에 묻어있던 마른 진흙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목욕탕 주변 골목이나 하수구의 흙이 아니라 실제로 동네 외곽 쓰레기 매립지 근처의 토양 성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우비에서는 피해자인 정 씨의 혈흔이나 DNA도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만호를 범인으로 지목하기에는 치명적인 물리적 모순이 존재했습니다. 부검 기록을 다시 검토한 법의학자는 범인이 의식을 잃어 축 늘어진 성인 여성의 시신을 번쩍 들어올려 탕 한가운데까지 끌고 간 뒤 물속으로 강하게 짓눌렀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상당한 완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만호는 과거의 사고로 인해 오른쪽 팔의 신경이 절반 이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한쪽 팔이 불편한 그가 건장한 체격의 정 씨를 제압하고 시신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을 향한 형사들의 의심이 거치지 않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인 이만호는 펜을 꽉 쥐고 종이가 찢어질 듯 마지막 문장을 휘갈겨 썼습니다.
밤 12시쯤 담배 피우러 1층 뒷문에 나갔다가 봤습니다. 목욕탕 뒷공터에 까만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엔 그런 차 타는 사람 없습니다. 이만호의 이 짧은 증언은 사건을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건 당일 밤 자정 무렵 낡은 서민 동네에 목욕탕 뒷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고급 세단. 경찰은 즉시 인근 도로의 방범 카메라와 주차 단속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량의 주인을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차량의 소유주는 대건 도시개발이라는 재개발 시행사의 대표 박 소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동네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재개발 열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시행사 측은 헐값에 주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용역 깡패들을 동원해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도장이나 지장을 찍고 떠났지만 끝까지 버티며 재개발 조합의 골칫거리로 남은 단 한 사람. 이른바 알박기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목욕탕 주인 정미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목욕탕 부지가 철거되지 않으면 아파트 진입로를 낼 수 없어 전체 공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억 원이 오가는 재개발 사업, 눈엣 가시 같은 노인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사 대표가 직접 손을 썼거나 용역을 사주했을 동기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통신사 기지국 조회 결과 사건 당일 자정 무렵 박 소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정확히 목욕탕 주변 반경 500m 이내에서 잡혔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박 소장은 값비싼 양복을 빼입고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대동한 채 여유로운 걸음으로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취조실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그는 강 팀장의 추궁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갔습니다. 그 고집불통 할망구, 마지막으로 설득해보려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갔죠. 그런데 밤 12시에 도착해보니까 목욕탕 간판불도 다 꺼져 있고 셔터도 굳게 내려가 있답디다. 문을 몇 번 두드렸는데 기척이 없어서 그냥 차 돌려서 나왔습니다. 그게 답니다. 강 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 전화기가 목욕탕 앞에서 꺼진 시간이 밤 12시 10분입니다. 당신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정미숙 씨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박 소장의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지듯 밀어보냈습니다. 그것은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날 자정에 목욕탕 앞을 떠나서 곧바로 시내에 있는 룸살롱으로 가셨습니다. 밤 12시 45분에 술값을 결제한 영수증입니다. 목욕탕에서 그 술집까지는 아무리 차를 밟아도 30분이 넘게 걸리는 거리죠. 강 팀장은 영수증과 지도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검 결과 정 씨의 사망 시간은 자정 전후. 만약 박 소장이 범인이라면 그는 자정에 정 씨를 살해하고 보일러 온도를 올리고 모든 수도를 틀어 현장을 조작한 뒤 옷에 튄 피와 흔적을 모두 지우고 차를 몰아 10km나 떨어진 시내 술집에 12시 45분까지 도착해 여유롭게 술값을 계산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박 소장의 알리바이는 얄미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취조실을 나서며 박 소장은 강 팀장의 어깨를 툭툭 치며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형사님들, 재개발이니 뭐니 하면서 애먼 사람 잡지 마시고 그 목욕탕에서 때 밀어주던 어린 여자애나 한번 찾아보시죠. 그 인자해 보이는 할망구, 뒤로는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어린 여자애, 강 팀장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탐문 수사 과정에서 몇몇 시장 상인들이 흘리듯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2002년 무렵 새벽탕에는 최수아라는 이름의 19살 난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의지할 곳 하나 없던 그 소녀는 정 씨의 밑에서 밭은 일을 도맡아 하며 여탕의 때를 밀었습니다. 평소 정 씨가 수아를 친딸처럼 각별히 아꼈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전인 이른 봄, 최수아라는 소녀가 동네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짐을 뺀 흔적도 없이 야반도주하듯 사라졌지만 누구 하나 소녀를 찾거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최수아가 살았던 시장 뒤편의 낡은 단칸방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집주인 노파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맹한 기집애가 배가 남산만 해져서는
아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고 동네에 소문이 파다했지.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 훌쩍 사라져버린 거야. 밀린 월세도 못 받고 속만 끓이고 있었는데 며칠 뒤에 목욕탕 정마담이 찾아오더라고. 자기가 수아 밀린 방세를 다 내주더니 그 애가 남긴 짐이랑 옷가지를 싹 다 수거해서 태워버리더라고. 참 이상한 노릇이지. 임신한 19살 고아 소녀의 돌연한 실종, 그리고 그 소녀의 흔적을 황급히 지워버린 목욕탕 주인 정미숙. 강 팀장은 마침내 이 사건의 거대한 본질에 접근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동식의 도박빚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 소장의 재개발 이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참혹한 살인 사건의 이면에는 사라진 소녀 최수아를 둘러싼 무섭고 추악한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미숙 씨는 탕 안에서 오가는 동네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그 비밀의 실체를 우연히 알게 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아들이 보았던 4번 사물함의 두꺼운 갈색 봉투, 그것은 돈다발이 아니었습니다. 최수아의 실종 혹은 죽음과 관련된 치명적인 약점이자 증거물이었던 것입니다. 범인은 정 씨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하고 그 증거물을 빼앗기 위해 비 내리는 밤 목욕탕의 문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확신에 찬 강 팀장은 대원들을 이끌고 다시 폴리스 라인이 쳐진 목욕탕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퀴퀴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어두운 여탕 탈의실. 그는 망치를 집어들고 굳게 잠겨있던 4번 사물함의 자물쇠를 무자비하게 내리쳐 부수었습니다. 자물쇠가 튕겨나가고 녹슨 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하지만 사물함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허탈함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자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 위로 네모 반듯하게 쓸려나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사건 당일 밤 그곳에 있던 두꺼운 봉투를 챙겨 어둠 속으로 사라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살인의 동기이자 범인의 정체를 밝혀줄 유일한 물증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수사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현장의 증거는 뜨거운 물에 녹아내렸고 용의자들의 알리바이는 철벽 같았으며 진실을 담은 봉투는 사라졌습니다. 살해 도구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형사들이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지만 입을 굳게 다문 주민들의 침묵은 견고했습니다. 서민들의 동네에서 살인 사건은 너무나 큰 공포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두려워하며 눈과 귀를 닫았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찾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가던 서류들은 점차 빛을 발해갔습니다. 상부에서는 성과 없는 수사에 인력을 낭비할 수 없다며 수사팀 축소를 지시했습니다. 강 팀장은 며칠 밤을 새우며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으려 발버둥 쳤지만 증거가 없는 수사는 쳇바퀴를 돌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6개월이 지난 여름, 낡은 캐비닛 속에 정미숙 씨의 수사 기록이 담긴 상자가 들어갔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붉은색 도장으로 굵게 4글자가 찍혔습니다. 미제 사건. 주인을 잃은 새벽탕은 폴리스 라인이 쳐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는 길고양이들만 드나들었습니다. 밤이면 죽은 목욕탕 주인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괴소문이 돌면서 사람들은 아예 그 골목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여인의 억울한 죽음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2004년 여름의 어느 날, 멈춰있던 재개발 사업이 마침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있던 아들 김동식은 결국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목욕탕 부지를 시행사에 매각하는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포크레인과 철거 반원들이 동네에 들이닥쳤습니다. 낡은 벽돌집들이 하나둘씩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탕의 철거를 하루 앞둔 날, 철거 반장은 동식에게 연락해 목욕탕 안에 남은 개인 물건들이 있으면 모두 치우라고 통보했습니다. 동식은 6개월 만에 어머니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그 장소에 다시 발을 들였습니다. 썩은 물냄새와 매캐한 먼지가 코를 찔렀습니다. 탈의실 바닥에는 그날의 참혹했던 혈흔이 검게 굳어 얼룩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하며 패악질을 부렸던 자신의 못난 과거가 떠올라 동식은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내며 짐을 챙기던 동식은 벽면에 비스듬히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커다란 전신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가장자리가 깨진 채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는 낡은 거울. 어머니가 생전에 매일같이 수건으로 닦으며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던 그 거울이었습니다. 버리고 가기엔 마음이 쓰여 동식은 의자를 밟고 올라가 거울의 나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습기를 먹은 거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나사가 풀리는 순간 거울이 동식의 손을 미끄러져 벗어났습니다. 쨍그랑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거울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거울 뒷면을 덧대고 있던 두꺼운 합판과 누런 신문지들이 힘없이 뜯어져 나갔습니다. 동식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가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무언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울 뒷면에 벌어진 틈새에 아슬아슬하게 끼워져 있다가 유리가 깨지며 툭 떨어져 나온 것. 그것은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빛바랜 한 장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이었습니다.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든 동식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에서는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찢어간 장부, 어둠 속으로 사라진 4번 사물함의 두꺼운 갈색 봉투.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부서진 거울 뒤에서 마치 죽은 자가 남긴 유언처럼 기적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단 한 장의 사진. 그것은 살인마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으나 정미숙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기지를 발휘해 거울 뒤편에 숨겨놓았던 목숨값과도 같은 증거물이었습니다. 경찰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모든 진실을 품고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과연 그 작고 낡은 사진 속에는 누가 어떤 표정으로 찍혀 있었던 걸까요? 진실을 향한 진짜 추격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거울의 파편들 사이로 뽀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떨어져 내린 한 장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6개월 전 펄펄 끓는 수증기 속에서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핏빛 진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김동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 담긴 기막힌 장면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동식은 철거되던 목욕탕 건물을 뒤로 한 채 그 길로 곧장 경찰서 강력팀으로 달려갔습니다. 강 팀장의 책상 위에 놓인 그 작은 사진 한 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미궁 속에 빠져 있던 사건의 모든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진은 누군가 몰래 숨어서 찍은 듯 구도가 약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명은 1년 전 동네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19살의 어린 새신사 아르바이트생 최수아였습니다.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수아는 낡은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수아를 향해 두꺼운 현금 뭉치가 든 돈봉투를 건네고 있는 한 중년 남자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챙이 넓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의 시선은 남자가 입고 있는 겉옷에 꽂힌 채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남자가 입고 있던 옷, 그것은 광택이 나는 짙은 검푸른색의 나일론 소재 점퍼였습니다. 강 팀장의 머릿속에 반년 전 부검실의 서늘한 공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목욕탕 주인 정미숙 씨의 시신을 거만할 때 부러진 그녀의 손톱 밑에서 발견되었던 아주 미세한 증거. 범인과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며 뜯어냈던 그 검푸른색 나일론 직물 조각과 사진 속 남자의 겉옷 재질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소름 끼치도록 일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이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분석실로 보냈습니다. 구형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힌 사진이라 화질이 거칠었지만 기술진들은 밤을 새워가며 사진의 배경과 인물의 특정 부위를 정밀하게 확대하고 화질을 복원해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원된 사진의 분석 결과가 강 팀장의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것은 사진이 찍힌 장소였습니다. 사진 배경에 희미하게 찍힌 독특한 붉은색 벽돌의 배열과 그 옆에 놓인 노란색 의료용 폐기물 수거함. 경찰이 주변을 탐문한 결과 그곳은 동네 외곽에 자리한 한 지역 의원의 건물 뒷골목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술진이 돈봉투를 건네고 있는 남자의 오른손을 최대치로 확대했을 때 수사본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억 원을 남자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는 굵은 금테두리 안에 커다란 녹색 비취 광물이 박힌 매우 크고 투박한 형태의 남성용 알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강 팀장은 서랍 속에서 반년 전의 법의학 감정서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정미숙 씨의 오른쪽 손등에 깊게 파여있던 기묘하고 거친 긁힘 상처. 그 상처의 폭과 굴곡을 사진 속 비취 반지의 모서리 형태와 겹쳐보자 마치 열쇠와 자물쇠처럼 완벽하게 아귀가 맞아떨어졌습니다. 범인은 바로 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치 반지를 끼고 검푸른 나일론 점퍼를 입은 채 어린 소녀에게 돈봉투를 건네던 남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경찰은 사진의 배경이 된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은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반지의 주인이자 사진 속 남자의 정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강 팀장을 비롯한 형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바로 동네에서 가장 큰 요양병원과 지역 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60대의 병원장 한 원장이었습니다. 한 원장은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유지였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와 점잖은 태도로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무료 진료 봉사를 다니고 연말이면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내어 지역 신문의 표창장까지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로 거론될 만큼 그의 명망은 두터웠습니다. 그런 자가 왜 19살의 고아 소녀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고 있었으며 왜 비 내리는 겨울밤 낡은 대중 목욕탕에 숨어들어 여주인을 그토록 잔혹하게 살해해야만 했을까요? 경찰은 한 원장의 병원 주변과 시장 사람들을 상대로 더 깊숙한 탐문을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성인군자 같았던 한 원장의 병원 뒤편에는 동네 사람들도 쉬쉬하며 감춰왔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들이나 지역의 어린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낙태 수술을 은밀하게 해주거나 허위 출생 증명서를 만들어주는 등 돈이 되는 음성적인 의료 행위를 오랫동안 일삼아 왔던 것입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신사로 일하던 19살 고아 소녀 최수아, 아무도 지켜줄 사람이 없던 그 연약한 소녀는 존경받는 병원장 한 원장의 검은 욕망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유린당하던 수아는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태어나자 한 원장은 자신의 완벽한 명예와 시의원 출마에 금이 갈 것을 우려해 소녀에게 거액의 돈을 주며 아이를 버리고 이 동네를 영원히 떠나라고 종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더러운 거래를 지켜보고 있던 단 한 사람, 바로 새벽탕의 여주인 정미숙 씨였습니다. 형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인 정미숙 씨를 얼마나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던 두꺼운 사체 장부, 그리고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인들을 독촉하던 그녀의 깐깐한 모습, 경찰은 그녀를 피도 눈물도 없는 악독한 고리대금업자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정 씨는 목욕탕 여탕에서 오가는 대화들과 수아의 고백을 통해 한 원장의 파렴치한 짓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추적 결과 정 씨가 억척스럽게 모았던 그 템돈의 상당 부분이 다름 아닌 최수아가 아기를 데리고 멀리 도망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도피 자금과 생활비로 쓰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파렴치한 권력자로부터 불쌍한 소녀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한 원장이 수아를 협박해 돈을 건네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몰래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용이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소녀와 아기를 한 원장의 마수로부터 영원히 지켜내기 위한 정 씨만의 목숨을 건 안전장치이자 방패였던 것입니다. 그 돈은 절대 안 된다. 다른 큰일을 위해 써야 할 돈이다. 사건 전날 밤, 도박 빚에 몰려 찾아온 아들 동식에게 정 씨가 그토록 단호하게 돈을 내어주지 않았던 이유가 드디어 설명되었습니다. 그 돈은 어린 수아 모자가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생명줄이었기에 그녀는 친아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그 돈을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의 존재를 한 원장이 알게 되면서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치명적인 증거물. 한 원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진을 찾아내어 없애야만 했습니다. 강 팀장은 화이트보드에 적혀있던 시간대별 행적을 다시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반년 전 그날 밤의 상황을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밤 9시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4분간의 통화, 목소리를 숨긴 한 원장의 협박 전화였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끝장을 봐야 할 중요한 손님이 온다며 부녀회 모임을 취소했던 정미숙 씨. 그녀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사진을 무기 삼아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원장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그는 정 씨가 그 사진을 평소 목욕탕 탈의실의 4번 사물함에 보관한다는 사실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는 이 교활한 권력자를 잡아넣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은 범행의 동기를 설명해 줄 뿐, 한 원장이 직접 목욕탕에 들어가 사람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6개월 전 재개발 시행사 박 소장의 완벽한 알리바이에 속아 수사 방향을 잃었던 뼈아픈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강 팀장에게는 한 원장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놓을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열쇠, 4번 사물함의 열쇠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강 팀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 15분경 범인은 목욕탕 뒷문을 빠져나갔습니다. 4번 사물함을 부수다시피 열어젖혔던 범인은 사진을 찾지 못하자 분노에 차서 그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채 도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번호표 달린 열쇠를 집안에 보관할 바보는 없습니다. 분명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딘가에 내다 버렸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목욕탕에서 한 원장의 고급 전원주택까지 이어지는 모든 이동 경로를 지도 위에 그렸습니다.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범인이 차를 타고 이동하며 창문 밖으로 가장 물건을 버리기 좋은 장소. 지도 위를 훑던 강 팀장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 멈췄습니다. 목욕탕 동네와 원장님의 주택가를 이어주는 외곽도로, 그 중간에 위치한 작은 교량 하나. 그 아래로는 생활 하수가 모여 흐르는 폭 5m 남짓의 악취. 나는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력팀 형사들과 수중 수색대원들이 가슴 장화를 입고 시궁창 냄새가 진동하는 배수로의 썩은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겹겹이 쌓인 오물과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일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금속 탐지기가 수없이 울렸지만 건져 올려지는 것은 빈 깡통이나 고철 덩어리뿐이었습니다. 수색 이틀째 해가 저물어가며 대원들의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이 교량의 교각 바로 아래 가장 깊숙이 진흙이 쌓인 곳에서 금속 탐지기가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숨을 죽인 채 진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던 대원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검은 진흙을 물에 헹구어내자 수사본부 전체를 짓누르던 6개월 체증을 단숨에 날려버릴 결정적인 물건이 은빛을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녹이 슬어버린 철제 열쇠, 그리고 그 열쇠의 끝에는 낡고 물때가 낀 파란색 고무줄링과 함께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숫자 4가 각인된 플라스틱 번호표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 원장이 다급히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던 살인의 흔적이 반년의 세월을 견디고 썩은 진흙 속에서 경찰의 손으로 넘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활하고 머리 좋은 한 원장이 법정에서 열쇠를 주워서 버렸을 뿐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갈 구멍조차 완벽하게 차단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한 원장이 직접 목욕탕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피를 묻혔다는 명백한 정황이 더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이었던 반년 전 겨울을 기점으로 한 원장과 그 가족 명의로 된 모든 신용카드와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원장 본인의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의 휴대전화는 자정 무렵 집안에서 꺼져 있었고 카드를 쓴 내역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범죄는 언제나 아주 사소한 틈에서 무너지는 법입니다. 수십 장의 금융 거래 내역서를 밤새워 대조하던 막내 형사가 다급하게 강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원장 부인이 쓰는 가족용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 결제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강 팀장이 낚아채듯 받아든 영수증 사본에는 기이한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결제 시간 2003년 12월 5일 새벽 1시 30분. 결제 장소 한 원장의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주유소의 무인 자동 세차기. 사건 당일 새벽 1시 15분 목욕탕 뒷골목 CCTV에 우비를 입은 남자의 실루엣이 빠져나가는 것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불과 15분 뒤인 새벽 1시 30분 한 원장의 집 근처 무인 세차장에서 그의 가족 카드가 결제되었습니다. 아무리 깔끔을 떠는 성격이라 해도 살을 내는 듯이 추운 한겨울 새벽 1시 반에 남의 눈을 피해 굳이 무인 세차장을 찾아가 차를 물로 씻어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세차가 아니었습니다. 목욕탕 뒷골목 공터에 차를 세워두면서 타이어에 묻었을 진흙, 혹은 자신의 옷이나 차문 손잡이에 튀었을지도 모를 정미숙 씨의 핏자국을 영화의 추위 속에서 미친 듯이 씻어내야만 했던 살인마의 다급한 증거인멸이었습니다. 동기사진, 흉기의 흔적 나일론과 반지, 현장의 물증 4번 열쇠, 그리고 범행 직후의 비정상적인 행적 새벽의 세차장. 드디어 거물급 살인마를 얽어맬 모든 그물이 빈틈없이 짜였습니다. 강 팀장은
곧바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며칠 뒤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어느 날 아침, 한 원장의 요양병원은 평소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원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휠체어를 탄 노인 환자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성자 같은 모습 뒤에 끔찍한 살인마의 얼굴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강 팀장과 건장한 체격의 형사들이 사복 차림으로 조용히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요란한 사이렌도 수갑을 절그럭거리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강 팀장은 한 원장에게 다가가 정중하지만 쇳덩이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원장님, 6개월 전 새벽탕 정미숙 씨 살인 사건과 관련해 모실 일이 있습니다. 동행해 주시죠. 순간 한 원장의 온화하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불쌍한 목욕탕 아주머니 말입니까? 제 환자이기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경찰분들이 고생하시는데 기꺼이 협조해야지요. 그는 주위의 간호사들에게 금방 다녀오겠다며 여유롭게 손까지 흔들어 보였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완벽한 가면을 벗지 않으려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형사들에게 둘러싸여 밖으로 대기 중인 경찰 차량에 오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문을 잡기 위해 한 원장이 손을 뻗었을 때 하얀 가운의 소매가 살짝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강 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한 원장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꽂혔습니다. 항상 끼고 다녔다던 투박한 비치 반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반지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꽉 끼고 다녔는지 다른 피부는 햇볕에 타서 거뭇한데 반해 반지가 있던 자리만 유독 하얗게 움푹 패어 선명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반지를 빼셨군요. 하긴 피가 묻은 반지를 계속 끼고 다닐 수는 없었겠죠. 강 팀장의 나지막한 혼잣말에 한 원장의 미소가 처음으로 기괴하게 굳어졌습니다. 경찰서에 창문 하나 없는 좁고 답답한 취조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원장 측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대형 로펌의 고급 변호사는 시계만 연신 쳐다보며 증거 없이 선량한 시민을 모욕한다며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지역사회의 큰 어르신입니다. 대체 무슨 억하심정으로 다 끝난 사건을 들쑤시는 겁니까? 당장 서장 데려와요. 변호사의 호통에도 한 원장은 여유롭게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강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젊은 분이 참 열정이 대단하신데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저는 그 정미숙이라는 여자를 목욕탕 오가며 인사나 몇 번 나눈 게 다입니다. 불법 낙태니 어린 아가씨니 다 헛소문입니다. 경찰이 실적이 없으니 엉뚱한 사람을 잡으려 하는군요. 그리고 강 팀장은 아무 말 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짙은 검푸른색 나일론 천조각이 담긴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한 원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흔한 점퍼 쪼가리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시장통 가면 널린 게 이런 옷입니다. 한 원장이 애써 태연한 척 말을 이었습니다. 강 팀장은 이번엔 말없이 어제 복원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의 컬러 사본을 점퍼 조각 옆에 나란히 내려놓았습니다. 검푸른 점퍼를 입고 어린 소녀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손에 끼워진 선명한 비치 반지. 사진을 본 순간 한 원장의 여유롭던 표정이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창백하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콧등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핏대를 세우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딴 조잡한 합성사진을 증거라고 가져온 겁니까? 설령 나라고 칩시다. 넉넉지 못한 어린 미혼모에게 불쌍해서 적선 좀 한 게 살인의 증거가 됩니까? 내가 그 목욕탕에 들어갔다는 증거가 어딨어?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방어막을 깨고 발악을 시작한 것입니다. 강 팀장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세 번째 물건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봉투 안에 든 붉게 녹슨 열쇠, 그리고 숫자 4가 적힌 파란색 플라스틱 링. 당신 집으로 가는 외곽 교량 및 배수로에서 이틀 밤낮을 뒤져서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강 팀장은 마지막으로 사건 당일 새벽 1시 30분에 결제된 무인 세차장의 영수증을 열쇠 옆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영하 10도의 새벽에 차에 묻은 진흙을 닦아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가장 중요한 걸 잊으셨더군요. 강 팀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한 원장 쪽으로 상체를 굽히며 다가갔습니다. 취조실의 차가운 백열등 불빛이 강 팀장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씻어내고 숨기려 했던 그놈의 비취 반지. 당신은 내다 버렸겠지만 정미숙 씨의 몸에는 아직 그 반지의 모양 그대로 당신 피부 조직의 DNA가 얼어붙어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진이 당신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열쇠가 당신이 살인자라는 걸 증명해줄 겁니다. 한 원장의 시선이 갈 곳을 잃고 요동쳤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반지가 빠져나가 하얗게 자국만 남은 자신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을 왼손으로 미친 듯이 문질러 닦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피부에 묻은 보이지 않는 피를 지워내려는 듯이 말입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쏟아지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입을 다문 채 서류 가방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한 원장의 거친 숨소리와 그가 자신의 손가락을 북북 긁어대는 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침묵. 6개월 동안 완벽하게 자신을 숨겨왔다고 믿었던 살인마의 거대한 성벽이 바닥에서부터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궁지에 몰릴수록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한 원장은 긁어대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이 풀린 듯 하면서도 도끼가 서린 그의 눈빛이 강 팀장의 눈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진실을 털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이 지옥 같은 진흙탕 싸움을 이어갈 것인가? 강 팀장. 갈라진 목소리로 강 팀장의 이름을 부른 한 원장의 입가에 기괴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마침내 그 끔찍한 바닥을 드러내기 직전이었습니다. 조사실의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한 원장의 입가에 번진 기괴한 미소. 그것은 수세에 몰린 짐승이 마지막으로 내뱉는 발악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긁어대던 손을 무릎 위에 툭 떨어뜨리고는 핏발이 선 눈으로 강 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요. 그 점퍼, 내 옷 맞습니다. 그깟 사진 한 장 찍힌 게 뭐 대수라고 사람을 살인범으로 뭡니까? 내가 그 불쌍한 미혼모한테 적선 좀 한 게 그렇게 큰 죄요? 끝까지 자신은 자선을 베푼 것뿐이라며 선량한 의사의 가면을 고집하는 한 원장. 하지만 강 팀장은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하며 수사본부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원장님,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최수아 양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남쪽의 한 외딴 섬에서 수아 양을 찾아냈습니다. 최수아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한 원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수아 양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존경받는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갈 곳 없는 19살 고아 소녀를 상대로 병원 진료실에서 어떤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왔는지 말입니다. 수아 양이 임신을 하자 강제로 낙태를 종용하고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의 시의원 선거에 방해가 될까봐 1억 원이라는 돈으로 입을 막고 섬으로 쫓아낸 그 모든 더러운 짓들을 말입니다. 조사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해졌습니다. 변호사마저도 더 이상 그를 변호할 의지를 잃은 듯 서류 가방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정미숙 씨는 수아 양에게 목욕탕 비품실을 내어주며 당신으로부터 그 아이를 숨겨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으로 수아 양을 협박하던 그 현장을 몰래 사진으로 남겼죠. 돈을 뜯어내려 한 게 아닙니다. 당신 같은 인간이 나중에라도 앙심을 품고 수아 양과 갓난아기를 해칠까봐 목숨을 걸고 쥐고 있었던 방패였던 겁니다. 당신은 그 방패를 부수기 위해 정미숙 씨를 죽인 겁니다. 완벽하게 축조된 도덕적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시의원 출마를 앞둔 존경받는 지역 유지, 다정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자신의 삶이 영원히 끝났음을 깨달은 한 원장. 그의 두 어깨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회한이나 반성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밑바닥까지 드러난 위선자의 지독한 분노였습니다. 그 멍청한 늙은이. 한 원장의 입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돈을 준다고 했어. 1억이든 2억이든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 무식한 여편네가 끝까지 내 앞길을 막잖아. 내 앞길을 막잖아.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지며 취조실 벽을 때렸습니다. 마침내 살인마가 스스로 자신의 입을 열어 반년 전 그 끔찍했던 겨울밤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당일 밤, 눈보라가 치는 마신 날씨 속에 한 원장은 우비를 눌러쓰고 목욕탕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미숙 씨에게 거액의 수표를 내밀며
사진의 원본을 넘기고 수화 모자가 숨은 곳을 대라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 핏덩이가 네 자식이야. 어디서 비린내 나는 돈으로 사람 목숨을 쥐고 흔들려 들어. 자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정 씨의 태도에 한 원장은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카운터 옆에 있던 무거운 플라스틱 헤어드라이어를 집어들어 정 씨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정 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정 씨의 저항은 완강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한 원장의 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그의 겉옷을 쥐어뜯고 반지를 낀 손등을 손톱으로 깊게 파버렸습니다. 몸싸움 끝에 정 씨가 잠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사이 한 원장은 미친 듯이 여탕 탈의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 씨가 평소 중요한 장부나 물건을 4번 사물함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4번 사물함을 열어 젖히고 내부를 뒤엎으며 사진을 찾던 바로 그 짧은 틈, 숨이 끊어져 가던 정 씨는 바닥에 엎드린 채 자신의 작업복 안주머니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여기서 죽더라도 저 악마가 수아와 아이를 영원히 찾지 못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기어 전신 거울 앞으로 다가갔고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거울 뒷면에 벌어진 틈새로 그 얇은 사진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살인마조차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무덤이었습니다. 돌아선 한 원장은 사물함이 비어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분노하며 정 씨의 목을 졸랐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몸을 질질 끌고 가 탕 한가운데로 던져넣고 물속으로 짓눌렀습니다. 한때 동네 사람들의 온몸을 녹여주던 따뜻한 온탕이 그녀의 억울한 숨을 끊는 잔혹한 흉기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완전 범죄를 노린 의사의 머리는 차갑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지문과 혈흔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지하로 내려가 보일러 온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목욕탕은 순식간에 펄펄 끓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사진을 찾지 못한 그는 혹시라도 열쇠에 단서가 있을까 싶어 4번 사물함의 열쇠를 주머니에 챙겨 넣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곽 도로의 배수로에 열쇠를 던져버린 뒤 영하의 날씨에 24시간 무인 세차장으로 달려가 차에 묻은 진흙과 자신의 죄악을 씻어냈던 것입니다. 내가 그 탈의실을 샅샅이 뒤졌는데 그 낡은 거울 뒤에 숨길 줄은 상상도 못했어. 차라리 그 거울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야 했는데. 모든 자백을 마친 한 원장은 허탈하게 웃으며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고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자의 얼굴에는 끝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미 절반쯤 철거된 새벽탕 앞에서 현장 검증이 열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쓴 한 원장이 경찰차에서 내리자 폴리스라인 밖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의 입에서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 던진 날계란이 한 원장의 어깨에서 터져 흘러내렸습니다. 평소 그에게서 무료 진료를 받으며 고마워했던 동네 노인들은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의 맨 뒷자리 고급 승용차 안에서 한 원장의 아내와 딸이 창백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가장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아가던 그 가족의 명예는 한 원장의 탐욕과 위선과 함께 영원히 진흙탕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사건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억울하게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의 삶에도 제자리를 찾기 위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벙어리 보일러공 2만 호는 강 팀장이 직접 건넨 공식 사과문과 위로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살인 용의자라는 꼬리표를 뗀 그는 낡은 짐을 꾸려 평생을 머물던 동네를 떠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죽인 페류나로 의심받았던 아들 김동식, 그는 텅 빈 목욕탕 철거 현장에 홀로 쪼그려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강 팀장은 동식에게 사건의 단서가 되었던 그 두꺼운 사체 장부를 돌려주었습니다. 장부를 펼친 동식은 그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부의 한편에는 이자를 받지 못한 날짜 대신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의 사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박씨, 애들 학비 때문에 이자 면제, 건어물 최씨, 병원비 때문에 원금 상환 연기. 어머니는 고리 대금업자가 아니라 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의 마지막 비상금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 어린 수아 모자를 살려냈습니다.
자신이 도박으로 날려버리려 했던 돈이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생명과 이웃의 온기였다는 사실에 동식은 가슴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동식은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향을 피우고 쭈그릇에 불을 붙여 그 두꺼운 장부를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동네 상인들이 짊어지고 있던 모든 빚의 굴레가 하얀 재가 되어 밤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듬해 봄 지방법원에서 이 참혹한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동네 주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한 원장은 끝까지 비열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우발적인 폭행에 의한 사고사였으며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해온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증인석에 최수와 양이 오르는 순간 법정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체구의 수아는 증언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원장이 자신에게 가한 잔혹한 폭력과 협박,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간 정미숙 씨의 헌신을 또박또박 증언했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사회적 약자인 어린 소녀를 유린하였으며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을 매도하며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이에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법정 곳곳에서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는 한 원장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권력과 돈, 헛된 명예로 쌓아올린 그의 모래성은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역 언론은 정미숙 씨의 죽음을 재조명했습니다. 악덕 사채업자로 오인받았던 목욕탕 여주인. 알고 보니 버려진 이웃들의 숨은 수호천사였다. 이 기사는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정 씨를 뒤에서 욕하고 저주했던 시장 상인들과 동네 사람들은 크나큰 부끄러움과 슬픔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탕이 있던 자리는 완전히 철거되어 동네 사람들을 위한 작은 공영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텅 빈 아스팔트 한 구석에 누군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캔커피가 놓였고 그 다음 날에는 따뜻한 두유가 놓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맞추지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오가며 그곳에 멈춰서서 소리 없이 그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1년의 세월이 흐른 겨울, 동네는 겉보기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물건을 팔았고 낡은 다세대 주택의 좁은 골목으로는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들 김동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박의 들에서 빠져나와 주차장 맞은편에 작은 코인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하얗게 세탁된 수건들을 차곡차곡 개는 그의 뒷모습은 오래전 여탕에서 수건을 개던 어머니의 구분 등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남쪽 바닷가 마을에 자리 잡은 최수아는 작은 식당을 열어 아이를 키우며 조용하지만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원장의 요양병원은 동네 사람들의 싸늘한 외면 속에 결국 부도를 맞고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묘한 상흔이 남았습니다. 다른 동네의 대중 목욕탕에서 온탕에 몸을 담글 때마다 사람들은 문득문득 정미숙 씨의 마지막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쌀 때면 옷장 구석에 숨겨둔 무언가가 있는지 버릇처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비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괴물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매일 마주치던 인자한 의사의 미소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 가난한 이웃의 비명을 애써 모른 척하며 귀를 닫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침묵, 그 사소하고 흔한 이기심들이 모여 기어코 한 사람의 선량한 이웃을 끓는 물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경찰서 지하의 차가운 압수물 보관실, 수많은 사건 기록들 사이 새벽탕 살인 사건이라고 적힌 누런 서류 상자 안에는 먼지 묻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이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산산조각 난 거울의 파편을 뚫고 나와 기어코 살인마의 목을 조였던 그 낡은 사진. 거울은 깨어졌고 목욕탕은 사라졌지만 그날 밤 한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남기고자 했던 그 핏빛, 진실만큼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증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면 당신은 그 침묵의 이유를 찾기 위해 부서진 거울의 뒷면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비극의 온도를 품은 미제 사건, 새벽탕 살인 사건의 모든 재구성을 마칩니다.